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긴 명절이 끝나고 이렇게 방송을 키게 되었고요. 셧다운이 지금 현재 1달러는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래 9월 30일까지도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종료 9시간 남기고 한 달짜리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11월 17일까지죠. 다음 달 17일까지 또다시 이 합의안을 가지고 또 집권당인 민주당과 미국의 공화당이 예산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티키타카를 할 거고, 그걸로 인해서 또다시 셧다운이 될 거냐 말 거냐는 좀 더 연장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셧다운은 피했다. 그래서 기간 카운트다운이 끝났지만 카운트다운이 한 달 정도 좀 수혈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다우라든지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진짜 투자를 못하나? 아니, 내가 진짜 주식 투자에 소질이 없는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좀 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추세에 거스르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추세를 거스르지 마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고 있는데 맨 위에서부터 올라갔던 누군가가 맨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무거운 거대한 돌덩어리들을 계속해서 굴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등산에 완등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추세입니다. 하나의 추세가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는 메커니즘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지금 현재 어떻게 시도를 하더라도 돈이야 벌 수는 있겠죠. 그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테크니컬하게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이게 평균적이게 산수를 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추세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 수익을 내기, yield라고 하는 진짜 수익을 내기에는 많이 힘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명절 때 제가 조금 읽었던 책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돈을 찍어내는 연준, 제왕인 연준, 어떻게 시장을 망가뜨렸는가에 대한 책이고요. 이 책을 정말 저희 고객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보시면은 지금 솔직히 속된 말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화벌이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 잘 벌어들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놈의 양키 새끼들이 문제인 거예요. 양키 새끼들. 이 달러를요, 유일무이하게 찍어낼 수 있는 게 FED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어떤 세계에 속한 국가들도 이렇게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유일무이하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찍어내고 돈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미국 FED 중앙은행입니다. 이 중앙은행에서 제대로 실수를 한 거예요. 그에 대한 생각은 계속해서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더욱더 확고하게 되었어요. 이 책에서 제가 좀 표시를 했지만, 여러분들 조금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요, 뭐 성경은 아니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연준은 미국 달러를 의지대로 창출해낼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기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져 있고요. 달러는 미국 통화의 별칭이고 원래 이름은 연방준비은행권이다. 사람들은 연방준비은행권을 날마다 사용하면서도 난데없이 그것을 세상에 불러오는 복잡하고 눈에 띄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보지 않을 것이다. 그 제도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는 그냥 별칭인 것 뿐이고, 원래 이름은 연방준비은행권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거고, 이 연방준비은행권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게 FED고,
그 FED의 총재로 지냈던 사람의 회고록입니다. 그래서 내가 FED라고 하는 연방준비은행에서 총재로 지내보면서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모여서 지금 현재 합의체를 이루는 이것 자체도 사실상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급을 줄 수 있고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처음 이제 발언한 게 토마스 호기니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토마스 호기니의 회고록을 지금 현재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등반을 하려고 모든 차비를 꾸렸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등반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맨 꼭대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 등반을 하는데, FED라고 하는 이 거짓되고 잘못된 기관 때문에 우리가 등반을 현재 못하고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를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이 호니그라고 하는 이 토마스 호니그라고 하는 사람이 양적 완화에 상당히 심각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FED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금리 결정하는 걸 우리는 FOMC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ederal Open Market Meeting이라고 해서 FOMC를 통해서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그 금리 결정하는 그 기간에서 항상 금리에 대한 이 투표를 하게 되죠. 근데 그 투표 합의체에서 12명이 이제 이 찬성과 반대표를 이렇게 던지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양적 완화에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FED에 대한 시장 개입을 상당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책의 주인공인 토마스 호니그입니다. 호니그가 양적 완화에 반대한 이유는 이것이 전례 없는 양의 화폐를 공급하게 될 테고 그 돈이 월가의 거대 은행으로 먼저 흘러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였다. 호니그는 이 돈이 매우 부유한 사람과 나머지 모든 사람 사이에 격차를 더 크게 벌리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자산을 소유한 극소수는 혜택을 보겠지만 월급을 받아 살면서 저축하려고 노력하는 아주 많은 사람에게는 해가 될 터였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문제로 거대한 화폐의 파도는 자금이 싸고 풍부해진 환경에서 월가의 모든 기관이 점점 더 위험한 행동에 나서도록 부추기게 될 텐데, 이는 애초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불러온 것 같은 종류의 파괴적인 금융 버블을 일으킬 수 있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호니그는 FOMC 내부 회의에서 이러한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왔다. 그의 주장은 점점 더 직설적이고 날카로워졌으면 중간중간 표결할 때가 오면 반대표를 던져댔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사서 읽어보셔야 돼요. 정말 유익하고, 저도 절반밖에 읽지 못했지만 새로운 진짜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계 정말 화폐라고 하고 있는 모든 세계에 대한 자본들이 이 정말 연방준비제도권이라는 달러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방준비제도가 잘못된 것도 알겠어요. 잘못된 것도 알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게 이 제롬 파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를 내리도록 압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라고 9월 15일날 발표를 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M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 사전 녹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에 대해서 두고 보자 라는 말을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의 금리가 뭐하다? 매우 높다. 높아도 너무 높다.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없다.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을 빌릴 수도 없다라고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질문에 지금의 현재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지만 나는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 금리 인하를 압박할 것이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2018년도 2019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당시 파월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의 파월을 퍼팅도 할 줄 모르는 골프 선수라고 비판하고 연준 관리들 FED에 속해 있는 모든 총재들을 이 번 헤드라고 해서 이 멍청한 놈들 혹은 멍청한 새끼들이라고 바보들이라고 비난을 한 상황 가운데 있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어마어마한 미국 자본주의 시장에서 정말 큰 부동산 업자로 성공한 아버지 밑에서 돈의 흐름을 본 사람이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떠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돈이 어떻게 크게 좌지우지 되는 걸 너무 어릴 때부터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정말 옹호하고 이 주장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FED, 연방준비제도, FED가 너무 많이 그거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공급 화폐에 대한 가치가 너무 많이 풀렸어요. 이 달러가.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운운하기 전에 글로벌 경기 침체 전, 글로벌 경기 침체 후로 나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겪었던 그때 당시에 이 미국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풀었던 거예요. 벤 버냉킹, 예전에 FED 의장으로 지냈던 버냉킹, 그 사람이 양적 완화를 아이디어를 내겁니다.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으면 돈을 많이 찍어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글로벌 경기 침체 때 버냉킹이 이 양적 완화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미국에서 돈을 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들 미국의 달러가 그때 당시 100년 동안 나와야 될 그 100년 동안 점진적으로 통화량이 서서히 늘려나가는 걸 단 1년 만에 100년치의 달러를 그때 당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 당시 경기 침체를 조금은 벗어난 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달러가 상당히 많이 풀렸고 그건 100년치에 달하는 달러가 풀렸는데 이번에 2019년도 코로나 위기 때 두 번째 QE가 나오게 되는 거죠. 2019년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서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가정 때문에 2020년도 저번에 이전에 있었던 벤 버냉킹과 같이 두 번째 양적 완화가 2020년도에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현재 부채가 4경에 이르게 되는 게 이에 대한 그런 거고요. 그러면은 과거에도 첫 번째 사례 때 QE라는 양적 완화를 풀게 됐고 이번에 2020년도 때 두 번째 양적 완화를 풀게 됐는데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이 FED는 제대로 된 정책들을 펼치는 기관인가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꾸겨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멍청한 애들이 자기네들이 제일 똑똑하다라고 거만과 교만함을 떨면서 세계 경제를 정말 이렇게 쓰레기로 만드는 게 연방준비제도 FED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걔네들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고 그 돈을 수습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짓말로 계속해서 자금을 회수한다라는 목적하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올리기 시작하는데 거짓말이죠. 미국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는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몇 가지만 알면은 베트남 전쟁도 미국 때문에 발생된 거죠. 그건 기밀 문서가 하나가 뽀록이 났었죠. 베트남 전쟁이 베트남에 대한 어뢰가 미국을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베트남 전쟁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거짓말로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망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어디 지역에 52구역인가 50 몇 구역에서 그때 핵 실험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폭죽놀이다 뭐다
참전하라, 가서 관람하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폭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쓰레기 같은 정말 반인륜적인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게 미국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새끼들은 자본주의에 젖어든 악마 같은 새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보시게 되면 다 미국 농간이 놀아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세계가 어려울 거 아니 처음에는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지네들이 얘기했어요. 미국 내 이코노미스트 아니면 경제학자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는 아직 코로나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 DB가 많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이 코로나가 어떠한 건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나오더니 이거 존나 위험한 병이다라고 갑자기 겁을 막 줘서 사람들 다 마스크 쓰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세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지들이 막 주저리 존나 퍼뜨린 다음에 갑자기 돈을 찍어내야 된대.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더니 갑자기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게 되죠. 그때 씨발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이제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 된다고 QT를 해야 된다면서 갑자기 또 이 금리를 10차례 이상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0.25였던 금리가 단번에 5.5%까지 급상승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더 개박살이 되는 거죠. 그러면 FED를 주관하는 게 어디냐면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워싱턴 DC를 주관하는 건 지금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이 하는 거고 악마 같은 조 바이든 개새끼가 이 모든 것들을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거겠죠. 물론 어떻게 그 프로젝트에 더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로 말하면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살 거고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피라미드에서 최상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살게 되는 게 됐고 지금 명목 소득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4대 보험 빼고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늘 동일 현상이 있습니다. 그쵸? 동일 면목 소득은 그대로인데 4대 보험 올라가고 뭐 전기료 올라가고 또 도시가스비 올라가고 여기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세금만 더 내게 시작하면은 면목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금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고정되어 있는 고정이 아니죠. 지금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니까 이가 면목소득에서 더 허덕이게 되는 거야. 벌어들이는 소득이 한정인데 계속해서 내가 나가야 되는 이자보다는 더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놈들은 지금 이제 고금리로 뭐 국채금리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니까 그냥 국가채 사버리고 채권 사고 또 아직 파월 의장이 2026년에 만기니까 임기가 그러니까 이 고금리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 파월도 여러분들 재산이 몇 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자기네들 자산 50%만 국채금리 사고 지금 이제 고금리 이자 주는 만기 채권만 사더라도 돈을 버는 거죠.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어려운 부분 때문에 부채에 대한 급증 때문에 더 죽어나는 거고 파산 신청이 늘어나는 거고 또 기업들도 이 버티지 못하니까 구조조정 들어가면 실업률 증가되고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만 존나 못 살게 하는 이 그지 같은 정책들이 지금 현재 FED가 주관하고 있는 통화정책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추잡해집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보시면 법을 입법하고 제정시키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국회의원 밑에서 리베이트 받고 사람들 시민의식을 와해시키는 공중파 방송국들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정말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등산을 하기 위해서 올라갈 차비를 다 하고 등산을 하기 위해서 정말 테크니컬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 빼면은 올라가다가 위에서 던지는 돌 맞고 죽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코스피라든지 코삭도 이 모양이고 그래서 집권당인 민주당 싹 다 몰아내야 돼요. 미국에서는 집권당인 민주당을 싹 다 죽여버리고 아예 없애버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거 만약에 집권당이 계속해서 하잖아요. 제가 100% 장담하는데
이 점진적인 사회주의가 될 거예요. 사람들 전부 다 노예시키고 이 재산 싹 다 영에 수렴해서 만들고 싹 다 그냥 경제적 노예로 다 만들어 버려서 생각하지 못하고 사고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 그지같이 만드는 거죠. 옛날에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한 명의 부자가 있기 위해선 10명의 가난한 애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누가 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인가? 그 사람이 한 명의 부자가 있기 위해선 10명의 거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나은 뭔가 이 잘못된 구조는 이 체제죠, 체제. 잘못된 체제.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이 사실상 전부 다 와해시키기 위해선 이 독립기구들이 계속해서 존재해야 돼요. 감독기관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확 현저하게 낮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입법이라든지 사법이라든지 행정부에 대한 권력을 분립을 시키면 이 모든 민주주의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메커니즘이 전부 다 해결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두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리베이트를 하고, 자기들은 더 폭식하려고, 독식하려고 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경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방법론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래 맞다, 지금 현재 본다면 트럼프 일단 방법론이라고 하면 내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겨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돼서 이 악마 같은 제롬 파월을 진짜 처단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호기니 말처럼 FED 총재로 지냈던, 그리고 우리에게 이 FED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권이라고 하는 달러를 만드는 이 기관 자체가 사실상 위험한 기관이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이 토마스 호긴이라고 하는 캔자스 시티의 연방준비은행 총재였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잘 들어야 되겠죠. 잘 듣고 후대에도 계속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이러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가치관들을 정말 바로 생각하고 바로 생각할 수 있게 우리 밑에 세대에게 잘 전달을 해주는 거,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겠고, 지금 당장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품이 들어간 건 빠지게 돼 있어요. 프리미엄이 껴있던, 제가 에코프로비엠 절대 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인간의 광기는 조절이 불가능한 거니까. 근데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58만원 고점 찍고 23만 5천원까지 찍었으니까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0만원까지 갔다가 82만원, 80만원 선까지도 깨버리면 얘도 마이너스 50%를 전락하게 되는 상황에 돌입하게 되는데, 프리미엄이 껴있는 이런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 배터리의 용량은 사실상 줄어들 거고요. 앞으로는 AI죠, 여러분들. AI라든지 최첨단 반도체에 필요한 대용량 메모리 칩, 그리고 이 메모리 칩을 이 자동화로 계속해서 만드는 웨이퍼 반도체, 이런 쪽에서는 승산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이오 아니면은 은행, 보험, 첨단 장비, 부품, 자동차, 여러가지 산업들이 지금 있지만, 그 중에서 그나마 이 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상승 동력이 유지할 거는 SK 하이닉스만 보세요,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도 지금 그래도 AI 반도체, 이 최첨단 반도체에 뛰어들겠다 해서 주가가 많이 방어에 대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악천후 같은 상황 가운데서 삼성전자 그럴 수밖에 없죠. 얘네들은 이 분할을 많이 했고요. 시가총액이 너무 높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 수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SK 하이닉스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웨이퍼 같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눈길 돌리시고, 나머지에서는 사실상은 좀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보시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매수를 하더라도 추세를 거스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위에서 저렇게 똥을 싸고 있고 돌덩어리 던지고 있고 위에서 횃불 던지고 진짜 창 던지고 칼 던지는 FED가 있는 한 사실상 악천후는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시간을 좀 벌 수가 있어요. 시간을 좀 벌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미리 얘기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손절하는 순간 끝납니다. 손절하는 순간 진짜 끝나요. 그래서 뭐 존버 충이니 뭔 충이니 개지랄해도 내 돈만 안 잃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존버 충이다, 장기 충이다, 충충충 소리 들어도 내 돈만 안 잃고 내 돈만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버리더라도 지금 FED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권이라는 이러한 제도 자체가 경기의 침체를 일으키고 만들고 이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하나의 이 주체 기관인데 이런 기관이 지금 현재 독보적으로 권력의 힘에 심취해 있다. 그래서 심취해 있어서 지금 세계 경제를 뚝까 패고 망가뜨리고 있는 이 와중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말 미국인들이 정말 깨어있고 지금 존나 힘든 사람들이 정말 시민의식이 깨어져서 스위치 버튼, 교체 체인지 버튼을 누른다라면 희망이 올 수도 있겠고, 희망이 오게 된다라면 그 전까지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이런 소재, 이런 쪽은 이제 많이 프리미엄이 매졌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은 최첨단 반도체, 이러한 산업 가운데 내가 좀 눈길을 돌려서 좀 기회를 엿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벌다 보면 그나마 조금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가 지금 당장 추세에 대한 흐름이 많이 약해지고 있고 이런 악천후 같은 상황 가운데서 계속 놓여져 있지만 계속 그 면밀하게 시장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저희 고객님들도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도 많이 힘든 시간이겠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메커니즘 자체가 미국이 지금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습니다. 하필이면은 세계 패권이 이 기축통화국이니 연방준비제도권 달러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게 독점하고 있고 독식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띄는 지금 이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잘 이겨낼지 조금 더 연구해보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잘 방송 봐주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저희 주식 투자 말 홈페이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오늘도 힘내시고 계속해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